안녕하십니까. 한국어제안전기술원 중대사고평가실의 서영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제목 그대로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 분야 안전규제 방향입니다. 실은 이제 이 내용이 작년에 발표한 것과 크게 이제 차이가 없을 거라는 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실 규제 방향이 뭔가 바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 22일, 정확히 말하면 21일 날 사업자 쪽에서는 이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단순히 이제 어떤 심사지침서 내용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심사지침서 위에 맨 처음으로는 이제 안전법, 그리고 관련된 기술 기준 규칙, 고시, 그 아래 단내에서 이제 킨스의 규제 기준, 규제 지침,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그것이 어떻게 윗단에서 아랫단으로 위임이 돼서 실제 킨스가 심사하는 데는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보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판단으로 발표제도를 준비했는데요. 예상대로 어제 특별 세션서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이미 한번 좀 반복이 되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참석 못하신 분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비한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관리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돼서 그 법제화 전과 후에 실제 중대사고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됨에 따라서 중대사고 관련 법령이나 기술기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중대사고 분야에서 안전심사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안전심사지침서의 허용기준은 이런 기술기준 체계나 법령에서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 맺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내용들은 좀 어제 좀 특별 세션에서 설명이 됐었고 좀 오늘 처음에 박건영 PM 설명도 좀 있긴 했는데요.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2001년 8월에 당국에서는 이제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 정책을 제안했고 발표를 했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은 이제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중대사고 대처 능력, 중대사고 관리 계획을 사업자로 하여금 마련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실제로는 이제 법적 어떤 요건이라기보다는 행정명령 수준이었고, 그래서 실제 사업자가 이행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데도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사고에 대한 중대사고를 포함해서 사고관리에 대한 그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실제 그날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을 방송으로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중대사고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공감하셨고요. 그래서 2011년에는 약 이제 50여 개에 해당되는 후쿠시마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중대사고를 야기했던 그런 극한 자연재해를 자연재해를 봤을 때 이미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들이 그러한 조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뭔가 안전성 개선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를 홀톡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2013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2011년 경우에 IAEA 회원국 간의 그 원자력 안전 규제 전반을 검토해서 개선이나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그걸 IRRS라고 합니다. 그런 수검을 통해서 설계 확장 조건이나 또 PSA를 규제에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었고, 2015년도에는 약 한 70여 개 이제 가입국끼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경험해 보니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 하에 비엔나 선언을 하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걸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그 이행을 각국이 모여서 이행 내용들을 서로 이제 검토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개정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은 운영허가 시에 사고관리계획서가 의무적으로 제출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개정 후 시행기간 1년, 그다음에 경과기간 3년에서 이번 달 6월 22일까지 28개 원전의 사고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전안전법 개정과 더불어서 관련된 하위 법령들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기준규칙, 고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킨스 내부적으로는 이런 하위 법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기준, 규제 지침 등이 이제 재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고관리계획서의 심사에 활용되는 그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 지침이 2017년에 제정이 되고 이번 달 거의 이제 그 최종 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와 관련된 그 법령 및 기술기준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앞서 이제 장동도 그룹장이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가장 상위에 원자력 안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그리고 원자력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그래서 안전법으로부터 점차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 하위 법령이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또 고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저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는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중대사고라고 썼는데 중대사고 관련 기술 규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고 관리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은 특히 이제 85조의 19부터 한 23의 이 사고 관리에 대한 범위들이 다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서 실제 이제 중대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2개의 고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17-34호인데 여기서는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 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7-35호의 경우에는 사고관리 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7-34호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대사고는 그러면 무엇을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017-34호의 5조에서는 별표 2를 통해서 현저한 노심 손상 이후에 경납 건물의 방호벽 기능을 위협하는, 경납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인은 이미 이제 와시 1400 시절부터 이런 유의 사고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런 유의 위험 요인들이 중대 사고 시에 예상이 되니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미 국제적으로 다 공감대가 있는 사안들이었고요. 추가적으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위험력과 유사한 수준의 가능성에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거 역시 위험 요인으로서 고려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시 2017-34호인데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건설허가나 표준설계 인가 등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 사고관리계획서, 작성 계획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조나 12조에서 보시면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 그 다음에 중대사고 예방 완화에 사용되는 기기 생존성 평가, 12조에서는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앞서 법, 그 다음에 규칙, 고시가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다루는 내용들이 좀 더 상세해지고, 이런 내용들 비록 상세해지긴 했지만 실제 심사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내용을 다 담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킨스는 내부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규제 기준, 고시나 그러니까 기술 기준 규칙에서 다루었던 사항들을 규제 기준이나 규제 지침, 그리고 안전심사 지침서를 통해서 심사에 활용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중대사고 관련 킨스 규제 및 규제 지침을 들여다보면 먼저 규제 기준의 경우에는 16장에 안에 있는 16.3절의 중대사고의 평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19장 사고관리의 경우에는 중대사고를 포함해서 사고관리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지침의 경우에는 규제 기준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규제 지침 16장의 16.2와 16.3이 중대사고의 평가, 그다음에 중대사고 완화 설계 기기 생존성 평가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규제 지침 19장 사고관리 경우에 19.3에서 사고관리 지침서를 다루죠. 그래서 지금 규제 지침 16.2, 16.3, 19.3이 오늘 이제 제가 중대사고 관련돼서 설명드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고관리계획서 안전심사 지침서는 이미 이제 박건용 PM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쪽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계실 텐데 그 구성 역시 여기에 있는 그 8개 장의 구성과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가운데서 4.2장의 소절인 4.2절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 그 다음에 4.3절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설비의 기기 생존성 평가, 그리고 제7장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입니다.
4.2절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의 경우에는 크게 6개의 소절이 있는데요. 앞서 그 고시 2017-34에서 보셨겠지만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약 7개의 경락 건물 위험 요인들을 6개의 소심사 지침서로 다루고 있고요. 이 각 8개 장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소심사 지침은 그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그 안전심사 지침서 목차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검토 절차, 허용 기준, 검토 분야, 허용 기준, 검토 절차, 평가 결과, 참고 문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 중에 저는 이 안전심사 지침서 목차 중에 주로 안전심사 지침과 허용 기준에 대해서 중대사고 관련된 허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위험 요인을 이제 6개로 다루고 있는데 각 위험 요인에 대한 내용들이 허용 기준들이 다소 좀 그 안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완화 능력의 평가의 심사에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한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안전심사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분석 대상 사고 경위 선정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2가지 허용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락 건물의 원자로 경락 건물의 건전성 위험 요인에 대한 완화 능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설비를 갖다 붙이고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설비와 절차에 맞게 설비가 작동됐었을 때 정말 그러면 중대사고가 완화되는 것이냐를 분석을 통해서 보이라는 내용입니다. 2번째는 그런 중대사고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사고 경위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한 허용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요. 공학적 판단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과거의 어떤 중대사고 분석이라는 것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겠다는 취지에서 실제 발전소에서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보수적인 가정을 계속 더해서 정말 극단적인 사고를 어떤 분석 대상 사고 경위로 선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제 특정 위험 요인은 그런 식의 접근이 충분히 완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완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일 때는 또 앞서 했던 가정들과는 또 다른 가정들을 적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실제 이 발전소에 대한 어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사고 경위를 선정한다면 실제 이 발전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실제 발전소에서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있는 사고를 분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그런 기술적 입장을 허용 기준으로 포함시켰고요. 공학적 판단은 다시 그 외에 어떤 이후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들을 좀 반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허용 기준을 포함시켰습니다. 2번째 주제는 이제 설비 구조 전략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위험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설비나 수단이나 전략 등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당 완화 설비의 작동 지원 설비 역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로 공동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설비뿐만이 아니라
그 설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원, 그다음에 냉각수도 충분히 냉각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구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허용 기준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이제 분석에서 이런 완화 설비의 작동을 가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텐데, 그러면 이 완화 설비의 작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분석 목적에 맞춰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중대사고 완화 지침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분석 방법론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대사고의 분석에 있어서 현재까지 중대사고 분석 코드가 DBA처럼 VMV가 완벽히 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함에 있어서 분석 모델은 그래도 국제적 기술 현황이나 지식 수준을 반영한 그런 분석 모델을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중대사고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리적 현상들, 노내에서의 노심 용융의 진행 과정, 그다음에 노외에서 냉각수와의 반응, 그다음에 원자로 공동이라고 하면 그 콘크리트와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분석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석에 적용된 가정, 좀 더 세부적으로는 분석 모델, 그다음에 사용자의 입력 변수, 그다음에 운전원 조치는 충분히 왜 이런 시간에 뭔가 조치를 하고 또는 이런 현상 모델을 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하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중대사고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불확실한 요소를 파악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시하고, 그게 허용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안 역시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을 허용 기준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로 경납 건물 건전성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 원전이 전력산업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설계한 원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원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기술 기준을 적용한 원전의 경우에 그 안에 사실 강제 경납용기라든가 콘크리트 경납 건물, 이렇게 다른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 대해서 전력산업기술 기준에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허용 기준을 제시했고요. 만약에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예전 발전소의 경우에는 경납 건물 방어벽 기능 유지를 위한 온도와 압력을 타당하게 설정하시고 중대사고 시에는 이걸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기술적 입장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이제 원자로 공동 바닥에는 라이너 플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대사고 시 라이너 플레이트는 손상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 허용 기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가연성 기체와 관련된 상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냉각제가 끓고 그것이 이제 수증기화되고 그것이 이제 해결료 피복제와 반응을 하면서 수소가 생성되는데 그것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유효노심 피복제 분석의 100%와 냉각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를 분석에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경납 건물 전체 평균 수소 농도가 10% 미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4.3절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설비 기기 생존성에 대해서
안전 심사 지침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8개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평가 대상 설비 선정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대사고 예방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설비가 기계 생존성 평가 대상 설비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기능 요구 기간은 기본적으로 중대사고 분석 및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 기간 설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중대사고가 벌어지는 과정에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설비들을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 기기 생존성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본이 그 해당 기기가 완화를 위해 활용되는 기간까지만 살아 있고 그 이후에 그 기능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분석이나 공학적 판단에 따라서 공학적 판단을 좀 고려해서 해당 기기가 완화하고자 하는 그 현상을 그 기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그 해당 기기가 온도나 압력, 방사선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중대사고 환경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기 생존성에서 그럼 이 기기가 자기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설명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환경 변수로서 온도, 압력, 습분, 방사선 주기, 또 설비에 따라서는 이제 경락 건물 안쪽에 냉각수를 긴급히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침수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기 생존성 측면에서는 유효노심 피복제 금속의 100%와 냉각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소를 고려하게끔 했고요. 세 번째로는 중대사고 환경 평가 방법론의 타당성입니다. 이 부분은 실은 앞서 그 4.2절 완화 능력의 평가의 부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이 기계 생존성을 증명하는 데서 결국 분석적인 부분이 같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에 적용된 분석 모델이나 가정에 대한 타당성이 제시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요소에 의한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감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기기 생존성 평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설비가 그 조건에서 완화를 위해 사용될 때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증명함에 있어서 실제 비슷한 류의 기기들을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사고 분석을 통해서 해당 운전 조건의 온도, 압력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침수 이런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이 해당 설비의 공급자가 이 설비가 어느 정도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도 하나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분석 결과가 실제 조건이 생각보다 이렇게 열악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그런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기기 생존이 가능하다, 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기기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윗부분에 설명한 것 외에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규정하지는 않고 그냥 큰 틀에서 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기 생존성 확보 조치인데요. 그래서 위에서 바로 전에서 기기 생존성 평가 방법을 통해서 뭔가 분석을 통해서도 그 해당 지역에 설치된 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그러면 그 완화를 위해서 다른 설비들 또는 그 설비에 대해서 뭔가 다른 파이어 랩핑을 한다든가 이런
설비에 추가로 뭔가를 단다든가 위치를 바꾼다든가 여러 개를 단다든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허용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기생존성 평가 프로그램 등의 관리인데요. 기기생존성을 평가한 것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프로그램화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관리하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사항들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담으라라는 취지의 허용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사 검사인데요. 해당되는 이제 완화 설비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시험과 검사 계획을 사고관리계획에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인데요.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주제별로 허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고시에서는 총 5개의 항목들을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발전소 고유 기술 배경서 및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보통 샘지라고 불리우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으로서 전략 선정이 적절하냐, 조치 사항이 정말 타당하냐, 그리고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작성 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냐. 무슨 이야기냐면 발전소마다 이미 갖추고 있는 계통들이 조금씩 다르고 해서 실제 조치는 발전소별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르게 된 거는 단순히 설비가 다르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든가 안전 평가를 통해서 실제 중대사고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조치들이 더 타당하다, 어떤 조치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검토, 단계적 검토에 근거해서 그 지침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의 인적 요소 반영이라는 것은 샘지를 작성했지만 실제 이걸 조치함에 있어서 충분한 그 인적 오류라든가 그다음에 활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그 인적인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샘지에 따른 완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이 확보됐다든가 이런 측면의 내용들을 모조리 고려해서 샘지를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성자 지침서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샘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서는 구성이나 형식이나 서술 방법 등이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서 실제 샘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MCR이나 TSC에서 혼란이 없도록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 지침서가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검증 프로그램에서는 샘지와 기술 배경서, 그다음에 현장 간에 실제 일치하는 것이냐, 간혹 보다 보면 실제 이제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나오는 검증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설비가 연결되어 있는 경로가 좀 다른다던가 또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다른데 그것이 이제 샘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치성에 대한 것을 허용 기준으로 포함시켰고요. 그 샘지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샘지에 따라 조치했을 때 그러면 완화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증평가 방법 및 결과는 작성된 샘지에 따라서 실제 TSC와 MCR이 나눠서 해당되는 그 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검토를 통해서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모조리 반영된 것들을 모조리 반영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허용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것입니다. 샘지가 만들어지면 이것에 따라서 주기적인 훈련 계획 및 수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 내용에는 중대사고 현상, 샘지 세부적인 내용,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예방 및 완화 설비 등에 대한 내용들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는 허용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주기적인 검토 및 관리를 통해서 계획 및 수행 절차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설비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이 역시 샘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샘지에 그 해당 설비를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준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대비 올해 사실 규제 입제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는 안전법부터 밑에 하위 법령, 그다음에 킨스에서 실제 심사에 활용하는 규제 기준, 규제 지침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실제 그 사고관리계획서 안전 심사 지침서에서의 그 허용 기준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달에 이제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중대사고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완화 능력의 평가를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이제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 부분을 들여다보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여러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발전소별로 이런 그 완화 능력 평가에 고려된 여러 가지 가정 사항이라든가 조건들이 일관성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기 생존성 측면에서도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인 허용 기준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사고관리계획서가 잘 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고관리 지침서의 경우에도 해당 그 허용 기준들이 이미 기존에 있었던 경수령 안전심사지침서 내용에 비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좀 정비해서 실제 심사하는데 좀 잘 와닿도록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고관리계획서에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대사고 분야 이제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사업자가 이제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서 이제 중대사고 분석을 하고, 또 샘지 역시 이렇게 해당되는 조치를 취하면 완화가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 킨스도 자체적으로 코드를 이용해서 그 사업자의 분석 결과 또는 그런 가정들, 그리고 분석에 고려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들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끝나갈 때쯤에는 제 바람은 사업자 결과와 킨스가 검증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자의 결과가 이 정도 수준에서 타당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짧게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 이해하신 것으로
알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송 박사님. 마지막에 손을 딱 들어주셔가지고 갑자기. 그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서 심사지침서 기존 거의 그 개정 방향 중에 중수로 원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좀 가입하고 있는지. 네.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 아마 이제 경락 건물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들어올 텐데요. 중수로의 경우에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락 건물 설계율이 기존 가압경수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캐핏이라고 하죠. 전력산업계수 기준을 적용하지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요. 적절한 기준을 사업자가 선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대사고 과정에 중대사고 시에는 그 해당 조건 운도 압력을 초과하지 말도록 하는 허용 기준을 제시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수소에 대한 부분은 노형이 이제 중수로 같은 경우에는 경수로와 달리 수평으로 놓여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칼란드리아 볼트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모든 그 유효 노심 안에 있는 지르칼로이, 해결료 피복제와 냉각수가 반응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수로의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 적합한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제어하도록 허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노심 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일 것입니다. 가압경수로의 경우에는 원자로 공동이 있죠. 그래서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면 원자로 공동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공동의 콘크리트와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중수로의 경우에는 일단 칼란드리아 베셀을 원자로 용기로 보자면 칼란드리아 베셀이 파손이 돼서 칼란드리아 볼트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중수로의 경우에는 그 칼란드리아 볼트 밑에 다시 또 다른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다시 또 베이스맷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허용 기준이 될 것이냐. 사실 중수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깊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그 압력 경계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우리가 어디까지를 그러면 콘크리트 노심 용융물과 콘크리트의 반응이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판단하는지 결정을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그걸 심사하면서 그 내용을 좀 판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중수로에 대해서 경수로와 다른 어떤 심사지침서의 허용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